제발 일봉도 적당히 하자. 지난 14일 일본의 현대비즈니스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전철과 버스 때문에 감동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이 심각하게 국뽕이라 하여 일본 네티즌들조차 바로 옆에 대중교통의 최고봉인 한국을 두고 잘도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구나 라며 민망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다양한 관습과 매너에 감동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 라고 입을 모으는 일본에서의 감동 체험은 주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상하이 출신으로 도쿄에 여행 온 한 여성은 전철에 타서 우산을 정중하게 접는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젖은 손으로 주름을 따라 제대로 접고 마지막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뚫어지게 쳐다봤죠.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또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창밖을 구경하는 것은 정말 흐뭇한 풍경이었어요. 상하이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하밖에 없기 때문에 밖의 풍경을 보기 어렵거든요.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체험으로 삶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항저우에서 도쿄로 여행 온 40대 남성은 청소부들이 큰 쓰레기 봉투와 청소 용구를 들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달까요? 기쁘네요 라고 하였으며 역주구 계단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 몸이 불편한 사람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일본에는 이런 기계도 있구나 대단하다. 중국에서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버스에서도 이어진다는데요. 버스가 정차하기 이전 운행 중은 위험하니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여행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며 역시 일본은 대단하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중국이 G2에 올라선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발전이 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니나 다를까 내두이기 판치기로 유명한 일본의 5채널에서조차 일본인이 대중교통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방면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을 옆에 둔 이상 일본의 시스템은 어떻게 봐도 지옥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적하는 일본 지하철의 단점은 스크린 도어가 없어 위험하다. 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표를 따로 구입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에도 회사마다 달라 복잡하다. 일본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다. 일본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고 그에 반해 한국의 지하철은 저렴하고 편리하다. 환승이 너무 편리하다. 에스컬레이터가 정비되어 있다. 지하철의 위치도 그리 깊지 않아서 계단의 숫자도 적다. 스크린 도어의 안전성은 극찬을 부른다. 화재 방지를 위해 의자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쿠션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엉덩이가 안 아프다. 와이파이도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해서 쾌적하다 라고 하죠. 이런 차이점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단점을 고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 꼴이 나는 거야. 도쿄 지하철에서 각 역마다 번호를 붙인 것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흉내를 낸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일본 지하철은 구리지. 일본인들은 불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새겨들어야 해. 일본의 만원 전철은 선진국 최악 수준이잖아. 매일 괴로운 만원 전철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적어도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철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어. 일본의 전철은 정부에서도 포기했잖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쿄 도내의 전철은 정말 불편하지. 계획성이 너무 없어. 일본의 미개한 전철은 회사가 기르는 노예의 운반이 주요 목적이니까 쾌적성 같은 것을 생각할 리가 없지. 멍청한 내두익 백수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 기본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되지 않고 통과 운임만으로 탈 수 있는 것이 좋아. 도쿄는 전철끼리 갈아타도 기본 요금이 드니까. 일본은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무시하잖아. 일본 전철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안내 방송은 없애버려. 영어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불편하지 않아?
일본어와 영어만 있어도 충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국인과 한국인이잖아. 내두익들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서울에 가서 스스로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확인해봐라. 진짜 이 말이 맞아. 한 번이라도 직접 가서 본다면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공격을 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쪽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두익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집착하는 만큼 일본을 그닥 의식하지 않는다고. 내두익은 정말 자의식 과잉이야. 이렇게 일본인들마저도 자국의 대중교통을 칭찬하는 글에 자조적인 태도를 지닐 만큼 일본의 대중교통은 한국의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권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최근 한 영어권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다는 수기가 올라왔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다. 전철 또한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머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폰을 들고 있어도 전혀 위태롭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에 대조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점이다. 서구권 도시의 지하철을 경험해 본다면 버스킹을 하며 돈을 모은 사람이 성가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며 누구도 소리치지 않아 평화롭고 편안하다 라며 극찬하고 있죠. 이 글에 달린 다른 외국인들도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진짜 인상적이지. 내가 탔던 지하철 중에 최고야.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들이 많았어.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잡상인은 아직 있긴 해. 단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지하철 직원이 일 처리를 잘하더라고. 내가 이곳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야. 이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참 놀라워. 맞아. 이 지하철을 등지고 한국을 떠나기 싫어. 항상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여행을 할 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신뢰도가 높아서 한 번 루트를 정하면 플랜 B가 필요 없어. 뉴욕의 지하철을 타느니 암에 걸리는 게 낫지. 나도 예전에 여행할 때 느꼈어.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감명 깊었지. 너가 말한 모든 것에 동감해. 굳이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이야. 이보다 좋은 곳은 절대 없다고. 편향된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 싱가포르는 어떨까? 나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낫다고 말할 수 있어. 노약자를 위한 좌석도 많고 지하철도 넓어.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고. 1호선만 빼면.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일본의 새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정부는 스가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서한을 보내 가까운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스가 내각의 반응은 예상대로 무덤덤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 성향 외무상은 모든 원인은 한국에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 노선이 아베 내각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죠? 특히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양국이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일본의 새 내각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분 같아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죠. 그리고 외교 관계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은 국가 정상이 바뀌면 외교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라는 경향이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겠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뺐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가 현 정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임자인 아베 총리와 가까워진 것도 납치 문제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새 정권이 향후 한일 관계보다는 북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올해 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경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양자회담이 자연스레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쌓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양국의 관계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신임 총리의 기조로 봤을 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를 계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신도 숨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자민당 내 대부분의 파벌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상 정책을 완전히 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를 추진하겠죠? 참고로 스가 총리는 원래 친한파이자 친중파입니다. 스가 총리가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보이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는 새 내각을 출발하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른팔이자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계승 의지를 되풀이해 아베 없는 아베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린 결정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마이 다카야가 경제산업성 출신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베 내각 정책 결정에 큰 입김을 행사해 왔습니다. 아베 내각의 정부 정책 전반을 사실상 조율해온 인물이죠.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마에 다카야입니다. 당시 아베 내각은 경제산업성 출신 관료를 총리 관저 요직에 등용해 경산성 내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외무성보다 경제산업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 협상을 들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적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연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결국 종전 후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죠. 지난 2016년 아베 정권은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제안해 여러 차례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시 일본 언론들은 외무성이 아닌 경제산업상의 협상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 더 비중을 두어버린 것이겠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스가 내각의 방향성이 아베 정권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 시절부터 경제산업성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을 되풀이했죠. 특히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서는 이견이 무척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베 내각은 2015년부터 전국 평균 임금을 1,000엔으로 인상하겠다며 4년 동안 매년 3%씩 인상했습니다. 이에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연간 5%씩 올려야 한다. 네,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세코 히로시게 당시 경제산업상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을 필두로 한 일본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산업성이 신중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스가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경제산업성의 역할을 축소하고 재편하게 된다면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소재 3종에 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겠죠? 물론
단기간에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추진 중인 국산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편 스가 내각은 코로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신설의 의지를 보이며 디지털 개혁 담당상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한국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한국과 많은 비교를 당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굴욕을 당했죠. 일본 행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무수히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감염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일본판 재난지원금인 1인당 10만의 현금 지급 절차도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2주 만에 지급했지만 일본은 2주 동안 정보도 다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가 내각은 정계 최고의 IT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을 디지털 개혁 담당상에 등용했습니다. 한편 스가 내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기시노부오 방위상입니다. 1959년생으로 올해 61세인 기시 방위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5살 어린 친동생입니다. 그가 발탁된 건 고운 인사입니다. 하지만 더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일본어법 구조를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스가 내각의 구상에 기시방위상이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까입니다. 과연 그는 형 아베의 길을 그대로 걸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